청주 국립비엔날레에서 지금 공모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한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이 다들 여성분들이라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뭔가 편안한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저희 이제 공모전 소개에 앞서서 저희 이제 인사 좀 드릴 분들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19년 비엔날레 소개도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모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비엔날레 사무총장님이신 박상환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리 박한별 씨하고 달리 여성분하고 좀 떨립니다. 이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에 우리가 15년도 행사 대상 작품이 있죠. 그 다음에 19년도 쯤입니다. 17년이 없죠. 17년도에는 국내 국제공모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들 많이 아쉬워했고 제가 11월 달에 왔는데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우리 여기 팀장 여기 우리 실무진에서 보완하기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따 소개해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도부터 이 공모전에서 상을 타신 분들은 다 잘 되셨어요. 그래서 교수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 공모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공모전이 자신의 공예의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구축하는 데 하나의 큰 중요한 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도 감사드리고 그런 데 대한 어떤 기대를 스스로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선부터 입선자까지 장려사령자까지 상금을 더 지난 대회까지는 차별을 하면서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그렇게 약간 무차별적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다 1,000만 원씩 드리면서 그 여러분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또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 다음 행사에 참여하시게 할 겁니다.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후속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 트랙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 공모고 또 하나는 공예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한 기획 아이디어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자라든가 그 작가 가운데 그런 기획 역량이 특별히 계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청주 공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공예 비엔날레 일하는 것들이 국제 공모전 이런 것들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 상세한 얘기는 담당 팀장, 총괄 팀장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 들으시면서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엔날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큰 틀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 비엔날레 총괄 팀장님이신 박원규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엔날레를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죠?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다 아시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것인가. 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이제 2017년까지 10회째 비엔날레를 개최했고요. 내년에 이제 11회차 비엔날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는 1회 때부터 10회까지의 메인 포스터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네, 과거 개최 장소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99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청주 예술연당에 있는 전시장 400평 정도 됩니다. 그거에다가 그 앞에 있는 체육관 2개 그리고 마당에다가 천막치고 500평 그렇게 해서 한 2,000여 평 정도의 전시공간으로서 비엔날레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청주시가 옛날 담배 공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냥 창고 공간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터프한 공간이었죠. 거기서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지금 이 공간이 공사 중입니다. 이 공간이 내년 여름에 완공이 될 건데 이제 옛날에는 3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깔끔하게 조성된 비엔날레 전용 전시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공예 비엔날레는 본전시 기획전하고 초대 국가전, 그리고 공모전, 공예 페어, 교육 학술 체험 등으로 나눠집니다. 기획전에는 이제 뭐 전시 감독님이 이제 작가를 섭외를 해서 하는 말 그대로 메인 주제를 구현하는 전시가 되겠고요. 초대 국가전은 내년에는 지금 현재 4개의 국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중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국가가 한 관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나라들 참여하고 싶은 나라들 몇 개가 있어서 거기 옴니버스 형태로 한관해서 몇 나라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홍보전은 지금 이제 좀 이따 저희들은 이제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산업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여타 이제 아트적인 비엔날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각되는 비엔날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학술 체험들은 이제 부대 행사로서 본전시 주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역대로 저희들이 부대 행사로 치러졌던 것 중에서는 키즈 비엔날레가 있었고 CD 프로젝트라든지 어린이 공연 공모전, 그리고 공공주의 프로젝트, 북한공예 특별전, 그리고 시민조합 보자기 프로젝트 등이 있어 왔습니다. 네, 주제는 전체 주제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모전은 주제가 없어요. 하지만 전체 비엔날레 주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공개가 될 겁니다. 지금 전시 감독이 선정이 되셔서 기획위원들하고 지금 내일 저희 워크숍을 해서 다음 주면 아마 주제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비엔날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공사가 내년 8월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늦췄습니다. 내년에는 9월 초 정도에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9월 말에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40일간 그 새로 조성되는 이번적인 공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후원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이잖아요. 저희들은 전탑 비엔날레랑 다르게 문화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이름만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구성에서 보는 페어 산업관의 비중이 상당부분 다른 비엔날레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행사장을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비엔날레장, 요게 지금 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페인트도 뭐 군데군데 막 벗겨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내부 철거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칸막이 공사 새로 세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깔끔한 모양으로 정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 건물이 뭐냐면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문헌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달 27일날 지금 개관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문헌 하고요. 우리 비엔날레장하고 요게 이제 정부창고라고 이제 옛날 담배 이파리를 쌓아주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300평짜리 7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 예술촌 같은 형태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판매 같은 유통 같은 게 조금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늘 주차장이 불편했었을 겁니다. 이 건물 1층을 그냥 저희들이 벽만 다 철거해서 그냥 주차장을 사용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면은 조성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우리 여기 단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합쳐서 1,300개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 건물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건물,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설명을 드리면은 1, 2층은 이 건물에서 1, 2층은 유통매장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예품 판매점도 들어올 거고요. 커피숍도 들어올 거고 식당, 매점,
기타 편의시설들이 1, 2층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3층, 4층에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3층에는 본전시와 초대드라관이 조성이 될 거고요. 4층에 산업관인 폐업, 그리고 공모전, 그리고 아카이브전, 이게 수장고인데 수장고를 노출 형태로 만들어서 유리벽으로 해서 수장고 내부에 있는 작품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카이브전을 이렇게 해고요. 5층에서는 교육체험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모지 옛날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공모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그 공모 요강에 대해서 딱딱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역대 그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을 보면서 조금 스토리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어떤 분들이 수상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작품들이 상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리플렛에도 아마 보셔서 일단은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1회부터 9회까지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뭐 대상 수상 작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일본, 미국 분들 그리고 독일 분들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특히 1회 때 같은 경우는 이 히로시 스즈키 작가분은 이제 99년이면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분을 제가 작년에 만나 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석사 중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하던 작품을 출품하셨다고 해요. 근데 청주 공예 비엔날레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거를 계기로 이제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고 그러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해 가시면서 지금 일본의 무사노 예술대학의 그 공예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전의 취지가 정말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언급을 작년에 오셔서 해주시면서 격려를 좀 해주시고 가셨었고요. 2회 때 수상 작가분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원래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작품을 봐도 그 공예의 뭔가 실용성의 측면보다는 디자인적인 측면 같은 경우를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인데요. 지금은 현재 이제 아트 스트럭트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이제 작가 겸 또 그 CEO로서 활동을 지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공예 실용성 측면에 산업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해서 그 안경 작품이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승열 작가님은 지금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4회 때 대상 수상자를 보시면 이 윤주철 작가는요. 그 청주대를 출신으로 나오셨는데 이후에는 또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4회 때 처음으로 좀 지역에서도 그 작가분들이 수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4회 때 보면은 지금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주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도 주제가 없는데 4회 때는 숨김과 드러남이라는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작품이 또 수상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5회 때는 그 김경래 작가분께서 이제 목공예 쪽에 그 의자를 열리지라는 작품을 출품을 하셨었고요. 6회 때는 대상 수상작이 공동 수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분하고 독일분이 이렇게 수상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7회 때는 이제 도자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됐어요. 뭐 윤주철 작가분도 도자 쪽이시긴 한데 사실 이제 역대 공모전 자료를 이제 저도 이번 그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도자 출품 수가 거의 60% 이상이 돼요. 매해마다 도자 쪽이 아무래도 출품을 많이 하는데 이제 수상작의 그 다양성을 보면은 꼭 도자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공예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의 그런 공예가분들이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8회는 김희찬 작가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목공예 쪽에 속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이 작업의 그 심사평 같은 걸 보니까 지금 이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나무를 하나하나 다 짜여서 그
그 바늘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엮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우수한 그 심사평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완성도나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9회 때는 마찬가지로 좀 도자 쪽에서 이제 작가분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지금 현재 그 양구 육자연구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쭉 보신 것처럼 그 지금 오신 분들이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그 공예의 그 장르의 구별 없이 수상을 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고요. 국적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적에서 그 수상 작가분들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공예 공모전의 그 공모 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번에는 저희 총장님께서도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공예 공모전하고 그 다음에 공예 크래프트 시티 랩이라는 컴피티션으로 두 가지 형태의 공모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예 공모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작품을 공모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티랩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공예 공모전 크래프트 컴피티션을 보시면은 저희는 주제는 따로 없고요. 미래의 공예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예 작품이면 장르 구별 없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좀 소그룹의 팀으로도 공예 작가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또는 1팀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3년 이내에 제작된 작품만 출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포함한 17년, 18년, 19년도의 작품을 출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바뀐 그런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대상자 1명, 그리고 뭐 우수상 3명, 뭐 금상 5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수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11명이 각 1,000만 원씩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많은 작가분들한테 기회의 폭을 열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수상을 하고 나서는 사실 비엔날레와 연결되는 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수상에 대한 혜택 같은 게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엔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청주 국내 비엔날레 사전 행사로 이제 특별 수상자들의 기획전을 저희가 개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특별상을 수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 계약을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레지던시 투어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해 클레이 아크나 아니면 국립현대 창동 레지던시나 이런 그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기관들과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좀 저희 비엔날레 수상하신 분들이 조금 레지던시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조율하고 그래서 거기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수상자들한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마련을 한 건데요. 이제 국내에서 지금 머물러 있지만 뭐 차후에는 국외 레지던시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 수상자 이외에도 입선 수상자가 있는데요. 이 입선 수상자는 아마 다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리플렛을 보시면은 매 회마다 얼마만큼의 작품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통은 1,000점 이상이 접수가 돼요. 가장 적었던 적이 15년도에 800점 정도 돼요. 그리고 수상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0점 이상이 수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수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비슷한 규모 내에서 내외로 수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상자들 전원에게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이제 전시를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도로까지 제작을 해서 그 수상한 작가분들이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출품수는 1인 1팀당 한 점만 출품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인이 3점을 냈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수상을 예를 들어서 뭐 금상을 받고 입선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1인 1팀당 1점 출품만 가능하고 출품료는 따로 없습니다. 공식 언어는 한국어, 영어이고요. 그리고
분모 작품의 규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규격이 따로 있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무분별해져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150cm 안에 들어오는 작품을 출품하시는 거고요. 혹시 여기에 본인의 작품에 연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공간 내에 포함되는 걸로 그 사이즈를 생각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출 서류에 보시면은 출품 작품 이미지, 작가 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작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총 6매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풀샷, 정면, 왼쪽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의 작품을 입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제출을 하는데요. 혹시 내 작품은 평면으로만 보이는 거다라고 싶은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 그 사진을 넣는 곳에 본인은 넣을 게 없으면 그냥 없음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5월달에 그 접수 양식이 공개가 되면 그때 당시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풀샷을 넣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디테일샷을 넣어버리면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유의를 하셔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실물 비교 컷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작품 전시 계획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좌대 및 작품과 함께 연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2차 실물 접수를 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작품은 어떤 좌대에 특수하게 모여져 있을 때가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작품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좌대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 작품 전시 계획서에 이 작품은 어떤 위치, 내가 제출하는 좌대의 어떤 위치에 어떻게 모아주세요 라는 그런 테크라이더 같은 거를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역시 최근 3년간 활동했던 작품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디에 쓰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접수하는 거다 보니까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실물 접수를 하실 때는 작품 상태 보고서와 작품 보험 가입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차 실물 접수,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양식을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국내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그 작품을 들고 와서 접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차 그 실물 접수를 할 때 주소를 공개를 할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작품을 제출할 거다 하면 작품 보호 가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방법은 이제 저희가 1차 접수를 5월달 한 달 내내 하고요. 그리고 2차 실물 접수를 8월달에 2주 정도 합니다. 1차 온라인 접수를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안에 한해서 2차 실물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드는 그 실물 접수를 하실 때 드는 운송비와 보험료는 그 출품하시는 작가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그 저희가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운송을 하실 때 그냥 일반 택배회사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깨져서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발생을 한 예시가 있더라고요. 예가 있더라고요. 과거의 이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예술 작품 전문 운송사를 통해서 실행된 것만 접수를 받을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작품이 도착을 이제 회포를 해 볼 때 깨져 있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접수한 작가분들의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유의를 하셔서 보내실 때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2차 실무 접수에서 이제 접수가 다 되고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이제 수상을 하지 못한 작가분들 작품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내고 저희 조직위의 책임하에 작품이 반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작품 이미지와 2차 작품을 서로 또 다른 거를 보내는 분들도 과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당연히 실격 처리가 되고요. 또 타 공모전이나 타 작품을 모방한 작품의 경우
이미 수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건 시상금을 2배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은 되지 않고요. 실물 작품 같은 거는 당연히 반송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세부 일정을 보시면요. 저희가 뭐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그 2차 실물 접수가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2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31일 이후 9월 1일부터 9월 5일 사이 안에 2차 그 실물 접수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숙박을 해가면서 이제 논의를 계속하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사항으로 보면은 그 자대 포함이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 게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심사했던 그 영상을 녹화해놓은 자료들을 보면요. 작품을 다 한 자리에 깔아서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특수하게 뭐 자대나 케이스 같은 걸 제출하면 거기에 이제 놓아놓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다 돌면서 심사를 하는 모습의 영상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작품은 뭐 어떤 조명의 어떤 곳에만 있어야지만 꼭 드러나는 작품이냐 아니면 요즘에는 뭐 융합 폴로버된 작품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작품을 걸어놓고 프로젝션 매핑을 써야만 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 작품 계획서가 꼭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내 작품에 빨간 조명이 필요한 거면 빨간 조명까지 꼭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 다른 부분인 크래프트 시티의 컴피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워낙 이제 그 큐레이팅 공모 관련된 것들, 기획자 공모가 되게 많은데 이제 공예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이제 공예 부분에 가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성주와 공예 관계성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연구나 리서치나 아니면 뭐 전시 기획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 중에서 잘 만들어진 거를 심사를 해서 이거를 향후 이제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상으로 본인이 전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전시 계획서를 이제 가상으로 한 거를 이제 글로 써서 그거를 저희가 출판물 형태로 엮어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9월 25일 때 책으로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결과 보고의 형태식으로 이제 대중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 또는 1팀이 참여 가능하고요. 연령이나 국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입니다. 이 부분은 시상은 총 상금은 3천만 원인데요. 그 수상하는 팀은 5팀입니다. 각 600만 원씩이고요. 수상금 600만 원은 이제 상금하고 원고료로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기획서가 뽑혔는데 이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혜택 부분은 그 크래프트 컴피티션하고 동일하게 이제 초청하는 비용과 그리고 레지던시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혜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출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계획서 그리고 기획자 프로필,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갖고 있고요. 지원하는 거 기간은 저희 둘 다 동일하게 5월달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1차 서류 심사 발표를 6월 7일날 하고요. 그리고 6월 7일 1차 서류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PT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 PT 심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을 통해서 PT 심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6월 28일날 최종 발표를 통해서 그 합격이 계신 분들이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원고 마감일을 8월 3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결과물이 출판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 일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서 소개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시는 9월 25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상자들의 그
시상식은 9월 24일 날 있습니다. 9월 24일 날 시상식을 함과 동시에 이제 기자 간담회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지 기자분들이나 언론에 이제 그 수상자분들이 소개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작품에는 빨간 조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빨간 조명을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렇게 보내드리면 네네. 설치가 네. 대개 공예 공모전들이 작품만 제출을 해요. 그럼 이제 저희 비엔날에서 이제 그 작가들의 작품을 디스플레이 할 때 획일적인 자재밖에 못 써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높이 같은 거를 저희가 적당한 높이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죠. 그래서 심사하실 때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자기 작품의 높이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느 정도 높이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작품 자재를 작가님이 만들어서 같이 내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판단한 거고요. 그 환경 연출에 그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같이 보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테크라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걸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실현을 해서 이렇게 심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 작품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벽에 태양대로 걸려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제출하실 때 써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높이라든지 아래를 얼마 정도 띄우고서 작품을 걸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서들을 같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눈높이에다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좀 높게 걸어줬으면 좋겠다든지 뭐 그런 계획서 그런 게 이제 좌대가 없는 작품은 그런 벽에 걸 때 어느 위치 그리고 뭐 공간에 뭐 매단다 그러면은 뭐 벽에서 뭐 몇 미터 위에서 몇 미터 떨어진 바닥에서 얼마 정도 좋겠다 이런 계획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뭐 저희가 사실 심사 기준이 지금 공모 요강에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아직 심사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기준 자체는 지금 역대 보면 심사위원 분들을 구성해서 그 위원분들이 이제 결정을 이제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역대 자료를 많이 이제 분석을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완성도 같은 경우는 매 회마다 중요시해서 그 채점이 됐던 그런 평가 기준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 근데 그 작품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한 작품이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섬유 작품도 같은 시리즈로 이렇게 비슷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한 세트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실 때 예를 들어서 피스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작품이지만 뭐 5피스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유념해 주실 게 저희들 이제 공모전 예전에 경우 접수를 받다 보면은 정말로 운송 과정에서 좀 파손돼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전마다 한 10여 점 정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실격 처리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작가한테 통보해가지고 뭐 와서 고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 포장할 때 박스를 좀 안전하게 하시는 거 하고 뭐 재료 자체가 안전하면 더 좋겠죠. 보니까는 예를 들어 습도 같은 거는 저희 관계자들도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뭐 습도가 잘 안 맞아서 좀 뒤틀림 같은 게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요구되는 작품이라면 그런 상황까지 디테일하게 적어서 제출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시비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곤란한 것들 있잖아요. 운송이 오다가 파손이 된 건지, 전시 중에 파손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반송 중에 파손이 되는 건지 이렇게 증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출품하신 분들 경우에는 와서
템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뭐 대리로 할 때도 꼭 확인 그래서 이제 템포 확인을 꼭 하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포장업체한테 이제 전시가 끝나고 반성을 할 때도 포장업체 이게 뚜껑 덮기 전에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년 10여 건 정도는 보험 소송이 생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그 아카이브 사이트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도 대상 위주로 되어 있고 이제 우수상 정도까지는 되어 있긴 한데. 역대 이렇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룰을 정하고 할 때 저희는 기획위원분들이 이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획위원분들 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해외에 지금 뭐랄까 상품개발 공모전 같은데 로에베 같은 데서 그런 형태를 취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똑같이 뭐 5명이면 5명을 뽑아서 같은 레벨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을 두지 않고 어쨌든 그 레벨에 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적용을 해서 11명을 같은 레벨로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비엔날레 전에 이제 기획전도 추진을 해드릴 거고 또 레지던시 같은 것도 말씀을 해드릴 거고 지금까지와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포스트 공예 이게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수상작 상금 주고 말았어요. 그냥 비엔날레 기획 전시관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수상 되신 분들하고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같습니다. 동등하게 네, 그러니까 한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 11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 이상이 되시는 분들 11분을 뽑는 거죠. 100은 없습니다. 전체를 그냥 우수한 순서로 이제 적폐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눠 먹기가 되니까 도자기에서 뭐 몇 개를 뽑아야 되고 뭐 가구에서 몇 개 뽑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들도 뽑히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구분 안 하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자 같은 게 손해를 많이 보시죠. 그냥 분야별로 하면. 물론 이제 비율대로 조금 더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자가 손해를 많이 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품 수가 한 60% 정도 되는데 뭐 비슷한 수가 있고 거기 도자는 거의 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통 비율적으로 뭐 역대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1000장 정도가 지금 작품의 전체 작품이 접수가 됐을 때는 보통 300에서 200점 정도가 2차 때 합격을 했었던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그 기준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내시는 작품은 이제 공예 작품이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작품도 되고 전시도 되고 수상도 되고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요. 없으셔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실 경우 이제 그 3년 동안에 활동했던 내역을 포트폴리오로 잘 만들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와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요. 참고는 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자기의 스킬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우연히 어떻게 뭐 이상하게 생긴 물건을 집어와서 출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출품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줬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력에는 이런 작품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를 참고용을 하는 거고요. 어느 공모전에서 나이 연령 제한 안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대상을 받는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뭐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그런 경력 정도는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즈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150, 150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DP가 되고 출품하시는 작품은 한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피스가 여러 개로 구성된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샷에 비교 컷을 찍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공예 관련하신 분들이 심사를 하죠. 만드는 영상을 네. 개념적으로 저희들은 그거는 아, 그러면은 그 공예품 공모전 처음에 뭐 빛이라든가 음향을 그 장을 이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거는 가능. 그거는 가능하죠. 네. 작품의 일부로서 음향이 들어오거나 뭐 영상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근데 청주가 이제 공예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쪽으로. 근데 청주가 공예도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좋은 제안이나 기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주 공예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 같은 것도 그리고 미래적인 거는 뭐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뭐 100년 뒤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를 얘기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 공예의 이제 그 교육 쪽의 측면을 얘기를 해서 이제 시민들과 뭐 교육을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가 내서 이거를 해보면 이제 청주에 있는 뭐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가 청주 공예에 있다라는 부분만 염두해 두시고 사업 계획서를 발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작품 같은 경우에 좌우 컷이 아니고 똑같이 사각형이라고 저희하고 이렇게 좌우 컷을 찍나요?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네네. 예, 특히 뭐 이제 비금속 하시는 분들은 1cm, 1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작은 건 상관없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형태사진 풀샷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디테일 샷은 추가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풀샷으로 찍어서 한 세트잖아요, 그죠? 세트면 한 작품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냥 세트로 정면, 측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죠. 한 구성으로 세트링을 해가지고. 굳이 이게 디테일 샷은 필수가 아니고요. 참고용으로 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점이라고 하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리즈랑 한 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세트로 만드시면 한 작품이에요, 그냥.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네, 필수는 숫자 제한이고 센치 안에만 규격 들어오면.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안 빠지는 내시는 거죠. 네. 있는 분들은 하시죠. 뭐 저기 선택에서 큰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상 선택할 때는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작품을 하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시는 분 스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공모전이라서 일정한 기준을 이제 제시해서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서 뽑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저희들이 전시장 면적이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작품을 수용할 적당한 작품 사이즈를 그래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15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걸로 그냥 할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년에 뭐 공예 비엔날레 그래서 공모전 전시를 가보면은 작품 좌대 사이즈가 막 획일화돼 있죠. 막 똑같은 좌대에 큰 작품, 작은 작품 막 올라가 있기도 하고, 아주 조그만 작품인데 큰 좌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좌대까지 이게 그 DP하는 상황까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작가님들의 작품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도자기 같은 거 다 바닥에다 놓고 다 심사했어요. 저희도 이제 1000점 이상 조금 어바웃으로 이제 한 1200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제대로 된 높이에서 제대로 된 시선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출품 작품은 발표된 기록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죠? 그 측정 기구가 없어요, 사실은. 본인들 작가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근데 최근 작품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예. 결정이 되는. 예. 그래서 1차 심사한 작품 실물 이미지를 그대로 봤을 때 그거랑 다른 작품은 실격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